네,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성임 앵커 설명을 좀 들어봤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논란에서 외부인 개입 논란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가 좀 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외부인이 사실 들어가서 개입해가지고 주동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요건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성주투쟁위원장이 외부인이 주도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또 문제다. 즉 외부인을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했고 왜 또 이런 시위에 참여시켰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위 자체가 계속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공안 정부 불러오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 성주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성주 주민들도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걸 저지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총리를 막고 이렇게 트랙터가 누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랙터 아닙니까? 네. 버스가 온다음 예. 금세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즉 오히려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놓고서 실질적인 전자파 유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괌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괌에 가서 같이 이제 느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무작정 시위부터 하고 또 21일 날 올라와서 또 상경 투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어떤 시위 문화가 항상 유효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적절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유해한지 예. 인체 예. 그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이렇게 시위 문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 비대위 대표들도 그렇고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본질이 좀 본질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주변 문제로 좀 번지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주변입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할 자격은 있습니다. 예. 그건 주민들이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네. 어디서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 그런데 그 하는 부분은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죠. 지금 시민 저항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구적으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국가 공권력이나 어디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누구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저항이 네. 불법적으로 갔다 하면 거기에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제시하느냐. 예. 안 그러면 또 정부가 사드 배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벌어진 부분 중에서요. 중앙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어떤 국민본부 이런 게 있고 5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있고 또 과거에 통진당을 개성해서 지난번 총선 때 전국 수십 군데 출마자를 내었던 그 민중연합당 거기에는 흑수저당, 비정규직당, 농민당인데 아마 그 성주 지역이 옛날에 이 농민의 어떤 세력이 좀 센데기도 합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이번에 민중연합당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최종 자료로 보면 40여 명의 외부인이 확인되어 있다. 사진 촬영에. 그런 부분이고 또 그날 마이크를 잡거나 또 그날 이런 저런 어떤 개강대에서 대중이 흥분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한 사람이 선동을 하거나 한 사람이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휩쓸려서, 날라들게 되죠. 네네. 다만 그날 물병과 그다음에 계란 물병은 더우니까 네. 마시라고 준 거겠지만 계란이 준비되었던 걸 보면 던지려고 지도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도부도요. 외부인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을 질 부분은 불법은 책임을 지겠다. 예. 하지만 외부인도 분명히 있었고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다고 보고요. 예. 저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애를 갖다가 10살짜리 딸, 7살짜리 쌍둥이 아들 둘이를 싣고 옆에는 또 아내를 태운 37살 묵은 한 분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기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헬리콥터 타러 가는데 좁은 길에 순찰차가 지나고 난 뒤에 차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예. 황 총리 차를 가로막고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창문을 잠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걸 갖다가 내리라 하니까 안 내리고 버티고 있어서 이제 창문을 깨었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 황 총리 차가 그 차를 밀고 치고 나갔다는 빠져나갔다 얘기죠. 이러는데 네. 그걸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기 가족을 태운 채 옆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 부분도 정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불법성에 대해서도 예. 여러 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도를 할 때 이런 비상식적인 불법성,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바리케이트 대상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비판을 하고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지요. 네. 모두가 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옆으로 가로막았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네네. 거기서 쳤다 안 됐다 논란이 될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뭐 그 부분을 치고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논쟁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질의 문제는 말씀드리면 그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오고 갔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황 총리와 그러니까 그 정부 측 설명하러 내려가신 분들과 성주 지역 주민들 간의 몸싸움 양상으로 번진 것이 또 그것에 외부인이 개입됐다는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충돌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 예견됐던 아니었습니까? 거죠.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뭐 거기서 수첩 굉장히 중요한 네. 국정의 과제들이 적혀 있는 그런 수첩이 4시간 동안 분실되는 상태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우리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일단 수첩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관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지금 뭐 총리가 물병 세례를 맞고 뭐 이 달걀 맞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네. 6시간 넘게 국정이 일정 부분 이제 대통령께서 외유 중인데 네네네. 최고 책임자가 갇혀 있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사실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네. 사람들이 경악이 돼 있었고 여기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하는 식이죠. 이 통보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양해해라. 이건 뭐 주민들로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황 총리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였다. 그리고 너무 빨랐다. 시기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정지 작업을 좀 해놓고 그리고 누구랑 만난다라든가 좀 뭔가 이 구조를 짠 다음에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뭐가 성과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예견이 많이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방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까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사드 문제가 계속 정리가 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뭐 확대 재생산되는 논란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계속 번져가는 양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를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예. 중국에 대해서 우려해야 된다 그러고 유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전파가 유해냐 전자파 중에서 마이크로파냐 뭐냐 입증을 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외국에 뭐 갔다 왔다는 사람도 발전기 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드에는 항상 이 전기가 공급되더라도 스페어용으로 발전기를 돌리는데 요즘 그거 이 소리가 안 나는 발전기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발전기 소음 정도로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파가 과연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건데 지금 국내에 다른 어떤 뭐 대공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에 이런 어떤 레이더가 지금 사드 저의 X밴드 레이더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유해성이 몇 년을 운용해와도 하나도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못질 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실효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이 어디 워싱턴 DC 앞에, 뉴욕 앞에, LA 앞에, 시카고 앞에 사드 포대 뒀습니까? 텍사스하고 오클라호마에 두 대씩 뒀고 괌에 뒀습니다. 예. 미국도 대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수도권 방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수도권 방어에 유효하냐 무효하냐라는 실효성 논란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날 총리가 만약에 저는 간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만약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고 주민들이 몇천 명이 계속 시위를 하고 이랬는데 중앙 정부가 당신들 하려면 하라 하고 내버려 뒀다고 칩시다. 또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흥분하고 자극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없었다. 시도도 네. 없었다. 중앙 정부가 한마디로 주민들을 약한 군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가서 몸으로라도 좀 때우고 오자. 그래야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겠냐 해서 갔겠죠. 예. 근데 이런 정도까지로 번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예상치 못하는 자,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 저는 정치권이나 언론에 저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는 거죠. 예. 과거에 강우병 때 숱한 사람들이 무책임한 말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끝이고요. 또 재판 걸리고 나면 언론은 그 정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다 넘어가 버린 선례가 있었어요. 예. 이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으로 가는 이념적인 문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핵심에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아무리 정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예. 선정하는 과정이나 발표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한 3, 40만 명쯤 되는 종북 세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저런 음모론, 그다음에 음해론 등을 만들어낼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뭐 종북 세력이나 사드 반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지역 주민이나 정치인, 언론 등은요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가려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지금 황 수장께서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좀 얘기를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45분 동안 이렇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저 특정 지역까지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경솔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이 갱소했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무슨 언론들한테 당장에 사드 발표하고 성주하고 다음 날 미사일 기지를 공개해가 충청도 어디에 있는 미사일 기지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기자들 앞에 다 보여주는 거. 예. 이런저런 부분에서요. 정부가 공지에 몰렸다거나 어려운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당황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하원 의원도요. 자기 아들한테도 성주 참여 먹이겠다.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런 전자파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내가 마치 뭐 위에 사람들한테 총대를 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적정한 선을 지켜야 될 거라고. 네, 내가 사드 레이더 앞에 서겠다. 또 군사 기밀 얘기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어떤 그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도 지적을 받았는데 수습 과정에서도 또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면은 이제 한민구 장관의 얘기가 상당히 신뢰성이 이제 떨어져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부가 하는 일들 전반이 신뢰성이 약화되는. 예.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뭐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는 조건들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군사 비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안전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경험적으로 사실 검증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무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버해서 더 무리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밝히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밝히는. 네, 그래서 네. 지금 해야 될 거는 뭐 대통령도 지금 오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드를 어떻게 다시 접근할 것이냐. 리셋을 놓고 네. 처음부터 다시 주민 설득이라든가 뭐 이걸 결정을 이제 번복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여하이 이제 원만하게 가져가는가를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접근법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후에 뭐 몽골에서 귀국을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하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 정부가 이것도 말을 갖다가요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어차피 하루 이틀 안에 수긍하겠습니다. 합의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뭐 돈 좀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일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는요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죽어도 끝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걸고 가서
내년 대선에 가서 또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원내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 끝나니까요. 정부가 이걸 갖다 빨리 진화시킨다고 초재할 필요도 없고요. 이 문제는 국민들 앞에서 누가 더 말이 맞는가를 하나씩 검증시켜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기 진화하려고 허둥대면서 한마디로 저자세를 보인다든가 기밀을 누설하든가 이래서도 안 되고요. 예. 이번에 총리 휴대폰하고 수첩 4시간 사라졌던 문제예요. 네네. 옷이 상반신이 탈취됐죠. 그 안에 들어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탈취되면서 휴대폰과 수첩을 4시간 동안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4시간 동안에 혹시 복제가 됐거나 그다음에 이 수첩은 복사가 되었는가? 이런 경위에 대해서도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됩니다. 답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발생하고 났는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넘어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뭐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한 가지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좀. 네. 만약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말에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위해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위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제정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아닌 걸 갖고서 지금 우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더 논란이 재생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디까지가 실효성이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우리 옆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떤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한미동맹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특히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참여연이 자민당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또 개헌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군대의 어떤 뭐 역할에 대한 부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중국과의 협력의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루도 올라가고 이런 막루 외교라는 것도 펼쳐지고 이랬는데 예.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효과를 이어가려면 네.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중국이 이 사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배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무슨 부분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려 부분은 미국이 그걸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이 체제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서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개입한다는 것도 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주권의 문제에 뭐 훼손되는 거거든요. 네, 주권의 네. 문제를 그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 그걸 우리의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국이 원한다면 사드를 나중에 일정 부분 뭐 한국이 운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이런저런 문제를 유해성부터 하나하나 좀 천천히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네. 자,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에서 이 누가 결정되든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계를 갖다가 더 중요시 생각한다면 마치 경제 때문에 중국하고 중요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안보는 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제재도 그냥 쇼만 하고 있을 뿐이다. 네. 실제로 북한의 그 핵의 개발 이 원료 자재들도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 회사를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중국은 수요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도록 만드는 부분은요. 경제는 그냥 둬도 서로가 이득이 되면 됩니다.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규모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을 휩쓸고 있고 팔 것 다 팔고 있습니다. 예. 히토리우 제재했다가 중국이 더 코너에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막루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막루에 올라갔다가 미국을 자극하면서 이런 상황을 갖다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이 문제는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죽어도 타협이 오지 않는 자기 논리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앞으로 동북아 전체의 방어에 관한 문제, MD까지 포함해서 국민 투표를 한번 붙였어요. 이 논란을 내년 대선 전에 끝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은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사드 문제 가려져서 각 당의 상황을 좀 못 알아봤는데요. 네, 총선이 끝나고 지금 한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의 총선 백서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나오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결국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예상했던 대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백서 발간하는 목적 자체가 뭘까요, 원래는? 목적은 이제 총선을 이제 총평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총선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서 고쳐서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개선시켜서 승리를 이끌어내는지 그게 이게 총선 백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 총선 백서 이번에 발간된 거는 백서를 위한 백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새누리당한테 느끼게 하는 책임성의 결여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 책을 주도적으로 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가 불분명한 겁니다. 네. 결국엔 지금 혁신위가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혁신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갖고서 나열하고 이게 원인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의 입을 빌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백서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걸 그럼 누가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이게 일종의 반성용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 반성하는 취지로 우리가 수용을 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참패라면 반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반성이 부분이겠죠? 들어가야 되는 네. 거. 그리고 책임 규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뭐 FGI를 통해서 몇 명의 어떤 전문가들 또는 뭐 기자, 학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해 놓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느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사실 이 총선 백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백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셀프 면제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 백서 보고. 더민주당이 민주당일 때 2012년 대선을 지고 백서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교조주의적인 어떤 뭐 친북 성향, 운동권적인 어떤 태도, 또 그리고 이 자신들끼리 소수만 똘똘 뭉치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갖다 따라가지 못했다. 적어도 백서에서 나온 부분을 나중에 바꾸려고 실천은 안 했지만 백서에서 문제 진단은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예. 거기에 반해서 새누리당이 이번에 내놓은 백서는 이제 뭐 다 그만두고 간 아무 힘도 없는 이한구 공관위원장 한 명한테 모든 어떤 책임을 전가하면서 예.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누구도 책임이 좀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한 채 마쳤는데요. 이런 류의 백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새누리당이 과연 백서에서 거론된 계파 갈등, 불통, 자만, 불능, 공감 부재, 진정성 부재, 뭐 선거 구도 네, 네. 이런 것 때문에만 졌을까요? 7대 요인이랬는데 저는 20대에서 한 10%가량, 30대에서 한 7, 8%가량 투표율이 올라갔던 부분, 그 부분이 결정적인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새누리당을 기대를 많이 해서 싸우니까 실망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 심판 투표를 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새누리당이 가는 어떤 정치 노선의 방향이 지나치게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있고 오늘날 살기 어려운 20, 30대 미래가 없는 청춘들을 갖다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예. 새누리당이 백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 당의 노선이 이런 상태로 기득권 지향적으로 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보수의 전부인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노선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본질적인 수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 몇 그루만 이름 붙였어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상향식 공천을 1년 넘게 몰고 오다가 네네. 막판에는 유령당원 문제가 나와서 상향식 공천이 마치 이상하게 변질되고 그리고 그 결과 80% 이상의 승률을 거뒀단 말입니다. 예. 현역이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 분명히 크게 자성을 해야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살생부, 녹취, 도장는
이런 일에 관계되었던 어떤 실체는 무엇인가? 예. 아니 당에서 말입니다. 살생부가 등장하면 어느 사람이 만들었는가? 녹취가 등장했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도장을 안 찍겠다라는 부분이 공중공당에서 가능한 것인가? 네, 네. 그러면서 뜻밖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의 무투표 당선처럼 됐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야 될 건데 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적당히 그냥 익명으로 거론하고 넘어가는 이건 백서가 아니라요. 예. 한마디로 짜집기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목차로 해서 조금만 정리해도 충분히 백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천 여부를 뒤로 하고라도 일단 진단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또 하나 이제 백서에서 특히 이제 임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죠. 앞으로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서도 이 모양인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전형적인 정치 공세죠. 이제 비박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 비춰지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나중에 마지막 임기 마지막 시점에서 탈당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정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실정을 한 결과가 총선 차표로 나타났으니까 탈당해라 이런 것인데 예.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하는 것을 항상 관례화하고 이것이 하나의 한국 정치 문화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에서 싸우는 것이 탈당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 대통령 때 그게 반복된다면 정당 정치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치는데 백서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고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대통령 나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다시 대권이 재창출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한 정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론이 이제 이 문제만 다루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럼 국민들은 결국엔 또 싸움거리다. 그러니까 정당이 자정 능력, 자체 어떤 개성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계속 이런 말로써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과격한 말이죠, 사실은. 이런 예. 말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네. 봅니다. 뭐 그분은 비박에 몸을 담그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비박이 당권이나 대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 생각하고 한 거겠죠.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요, 하나 좀 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작년부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야기하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요. 그리고 올 총선에서는 이 최경환 씨를 시켜서 했는지 어쨌든 뭐 용인되었으니까 진방 마케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청와대에 있고 행정부에 있던 대통령의 핵심 척건들이라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이 TK 지역에 배치한 데 대해서 이 반대를 표시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또 반대 급부도 요구했고 대구 공항도 사실 뭐 그걸로 가져간 거죠. 이런 어떤 부분을 바라볼 때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당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들어요. 네네.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네네네. 실제로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당한다고 해서 국정 운영이 안 될 것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어떤 여야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국가 안보나 국가의 어떤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차기 창출을 둘러싸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은 끌어넣으려 그러고 비박은 막으려 그러는데 과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생각이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네. 전당대회가 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전당대회 별로 그렇게 출마하겠다는 의사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에 대한 또는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3주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당을 어떻게 한다?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당을 어떻게 해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예컨대 내년 12월에 어떻게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경선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예. 대선 경선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예. 뭐 이런 비전들이 제시되고 이럴 때 이제 당의 어떤 운명이 바뀌고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은 오로지
비박이냐 친박이냐. 친박에 나가면 뭐 내가 안 나가고 뭐 교통 정리하는 거 네, 네. 단일화 네. 이 온통 뭐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로만 난무하는데 네.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총선에 참패한 새누리당의 어떤 반성의 결과냐 예. 총선 100석을 낸 정당이 지금 하는 그런 행태이냐라고 본다면 네.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원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갈 거면 저는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장고를 하는 것은 출마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고를 했다가 안 나간다. 그럼 뭐 굉장히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무색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장고한다는 건 나간다는 건데 네. 그렇게 고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뭐 교통정리를 바라고 그 이후에 나가려고 하는 건지 네, 네. 이건 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에 국민적인 도리도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애초에 국민적인 도리였다면 올림픽 나흘 뒤에 한참 피서철에 그 하겠습니까? 예. 애초에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국민적인 도리하고는 관계없이 국민이 관심을 좀 꺼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요. 우리 당 내부에 벌어지는 경선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별로 아실 필요가 없고 언론도 별로 보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보면 이 새누리당의 지금 이 전당대회 때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해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네네. 실제로 이기느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우위하고 투표에서 노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네. 지금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만 뛰면 된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출마 여부를 말을 하고 있지 않겠죠. 네네. 애초에 출마 여부를 뭐 말해야 된다면 누가 나오면 누가 나도 나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존재하진 않았겠죠. 네네. 뭐 국민적인 의식이나 이 뭐 정치인으로서 도리하고는 관계없이 흘러가는 선거입니다. 다분히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조차도 실망스러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잠깐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뭐 약간의 그 좀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좀 이재명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거는 네. 이제 출마를 고려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흥행에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제 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국민들에게 관심을 잃을 것이고 이게 내년 정권 교체의 어떤 빨간불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이재명 시장의 어떤 고려사항이 아니었나. 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전례를 보면 김두관 지사가 지사직을 중도에 이제 그만두고 했었을 때 그 후유증, 대선 역풍이 출마했을 때 굉장히 역풍. 예.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시민에 대한 약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불출마를 한 거지만 결국에 그만큼 이 전당대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네. 즉 송영길, 송영길, 추미애 추미애 의원. 두 의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사실은 저는 아직은 뭐 이 두 분만이 후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네. 왜냐하면 지금 3주 남아 있는 새누리당도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보다 한 20 며칠 늦은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도면 라인업이 다 구축이 돼서 예, 예. 서로 뭔가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뭔가 제시를 하고 서로 이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네. 있는 거는 지금 뭐 양당 모두 다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새누리당만 욕할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 대표가 만약에 되면 시장과 당 대표가 겸직해 갈 수 있는 일인가 해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 내부에서 당신이 아무리 인기가 좋더라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원로들이나 당에서 조정을 해야죠. 그걸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마치 흥행성을 유도하는 듯한 그래가 마지막 순간에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재명 시장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12월 1월 달에 국민의당 지금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그 문재인 당시 뭐 대표 측에서 온라인 당원을 많이 모았죠. 네. 그래서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을 갖다가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컬트 영화가 대중 블록버스터처럼 한 몇백 개 관에 개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만 가지고 선출되는 게 아니라 대의원 당원 투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큰 이 보편적인 전 국민에 대한 정서를 갖다가 바탕에 두고
이 당의 대표를 선출해야 될 정당에서요, 이 국민의 일부에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있는 어떤 정서에서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이 당의 후보로, 그것도 현직 시장이 후보를 현직 시장 사퇴를 하지 않고 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무런 문제 지적이 되지 않고 당연시 되는 어떤 부분에는 정당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그 전례가 있었죠. 전례가 있었나요? 예. 그 남동구청장 하시던 분이 최고위원 출마했었죠. 당 대표는 아니었죠. 당 대표는 아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